11번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자시전과 얘기, 문서를 읽어서 그 뜻에 능통하고 겸하여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를 상품으로 하고 공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으로 하고 공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했다. 독서 능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죠. 자, 이게 바로 독서 상품과 제도죠. 통일신라기 신라 하대 원성왕 원성왕 4년 788년에 마련이 되어진 독서상품과는 바로 이 국학 신라 신문학 되었던 이 국학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에 임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후주 출신 쌍기 권유로 시작이 됐다. 자, 이거는 고려의 과거 제도죠. 광종 때 실시가 되었는데 광종 때 광종 10년인 958년에 후주 출신 귀하인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를 보면 제술과 명경과는 합격하면 문관이 될 수 있어 양대업이라고 하였다. 제술과는 시부 송책, 시무책, 이 주요 시험 과목이었으며, 그러니까 문장을 짓는 것이고, 명경과는 상서, 주형, 모시, 춘추, 얘기, 이거 유교 경전이죠. 이런 것이 시험 과목이었다. 바로 고려의 과거 제도에 대한 것이고, 무과는 사실상 없는 것이고요. 문과에 해당이 되는데 명경과 제술과가 있는데 여기서 제술과가 명경과보다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합격자 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고려는 과거제 외에 음서제가 있어요. 그래서 5품 이상이면은 과거를 치르지 않고서도 관직에 나갈 수 있고 고위직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 향리 같은 하위직 이런 사람들은 중앙간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제도가 필수책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간직으로 나가는 통로가 돼서 이 향리 출신들이 고려 말에 대거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가 되겠고요.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향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향리들이 그 문과 응시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수령의 허가가 받도록 그렇게 제한된 조치를 했습니다. 견제란 것이죠. 자, 그리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손발하기 위한 거, 이런 유교 경전이 나오니까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 것이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밑줄근 그가 실시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위 동상은 개성의 한 왕릉에서 발견이 되었다. 자, 그는 취민 유도 정책을 실시했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의 정책을 보면은 애민 정책,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후삼국 시절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취민 유도라고 해서 수조율을 10분의 1로 규정했습니다. 백성을 지원하는데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흑창을 설치를 해서 이게 이제 춘대 추납의 제도죠. 빈민구제 제도죠. 봄에 곡식을 얻고 가을에 갖게 하는 제도. 예. 자,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어떠한 정책이 있었느냐? 이제 그 호족이라든지 공신들을 위해서 이런 통합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공로에 따라 역분전을 이제 차등 지급했다. 이제 토지를 지급하는데 일종의 이제 논공 행상이 되겠죠. 그래서 태조 13년에 농공 행상의 일환으로서 어떤 관등 뭐 관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농공 행상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차등 지급하는 역분전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시까지도 이제 좀 더 이제 정교화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고 그 외에도 뭐 호족 통합 정책이라든지 북진 정책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호족 통합 정책이 많죠. 그래서 뭐 사신간 제도라든지 기인 제도라든지 사성 정책, 정략 결혼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북진 정책, 서경을 중시한다든지 발해 유민을 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2목을 설치하여 최승로의 시무 18조 건의를 받아서 지방 제도를 정비한 사람은 고려 성종이 되겠죠. 983년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간을 처음 파견했습니다. 향리 제도도 마련하고요.
노비환관법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한 사람, 노비를 심사를 해서 다시 환원시킨 것이죠. 불법적으로 됐으면 이건 광종의 업적이 되겠죠. 음서제를 실시하여 귀족 세력을 포용하였다. 자, 음서제라는 것은 좀 전에 앞서 문제도 나왔지만 오품 이상의 관리자들은 주어지는 토지는 이제 세습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음서제가 정확하게 언제 실시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이걸 몰라도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니 어찌하면 좋겠어. 이게 그 고려 인종 때인 인종 5년인 이제 1126년에 금이 그 전에 이제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여진족이 되는 금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당당하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나라를 보존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세력을 우리는 이제 이자겸 등 이제 개경파 세력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였습니다. 윤언이라고 해서 윤관 장군의 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묘청 등 세력은 이자겸이 이제 난을 일으키죠. 예. 난을 일으켜서 도성 형편화되자 묘청은 천도를 하면서 이게 서경파 세력들이죠. 이들은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당연히 금국을 정벌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건 뭐 후에 이자겸에 대한 후에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자겸 집권 당시 국제 정세에 굴복을 했다는 거.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이렇게 돼 있지만 여진과는 뭐 치열하게 항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윤관이 정벌을 했을 때는 여진족이 무릎을 꿇었지만 금을 건국을 곧 하고 이제 요를 멸망시켰을 다음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최씨 무신정권 당시의 대몽 정책을 살펴본다. 최씨 무신정권은 이제 강화 천도를 하면서 항쟁을 선포를 했죠. 예. 입보 산성이라 가지고 백성들을 섬이라든지 산 쪽으로 돌려서 최후의 끝까지 투쟁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사신 저고요 피살 사건, 무리한 곡물 등을 요구하면서 왔던 사신 저고요가 국경 압록강 지역에서 이제 피살이 됐어요. 이를 빌미로 해서 몽골의 침략이 1231년부터 시작이 돼서 4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강화, 개경환도 등까지. 공민왕의 반원자주 세력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은 명칭이 아니라 원명 교체기 시점이 되겠죠. 예, 원이 약해지고 이제 주원장의 홍건적 등 이런 것 등이 나타나면서 중국이 어지러워지면서 이러한 교체기 시점에서 반원자주 정책을 펼쳤고요. 천령이 설치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이제 명이 이제 우왕 때 천령 이북의 땅을 자신의 직속령으로 이제 삼겠다로 설치를 하자 당시 집권자인 최영은 명을 응징하겠다면서 군대를 모아서 가던 중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게 되죠. 이성계 일파에. 그래서 요동 정벌을 나서게 됐다. 그렇지만 위화도 회군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사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근년의 토지의 변병이 더욱 심하여 간악한 무리가 산천으로 표를 삼아 모두 조업전이라 하여 서로 빼앗아 지네들 땅이라는 거죠. 영원한 주인이 한 땅의 주인이 오류명을 넣으며 중복된 수조 8-9차례나 거두었다. 아주 그 토지 지도가 아주 문란해진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공양왕 원년에 공양왕 3년에 있었던 바로 그 과전법 실시가 있죠. 예. 자, 이제 과전법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때 그 조준 등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하게 됩니다. 조준의 상소가 되는데 과전법을 실시하는데 1등 공신이.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검문세족들의 토지 변병
문제.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대표적인 사람 이인님, 임견미, 영은방 이런 사람들이 못된 종을 시켜서 돈 들고 했으면 물표로 때리고 뺏었다 등등등등. 바로 권문세족의 그 횡포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려 후기의 말에 집권세력은 권문세족에 대한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것이냐? 이 농장, 대토지인 농장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데, 바로 부재지주로서 현지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제 마른 같은 자기의 어떤 대행자를 내세워서 농장을, 예, 농민들을 막 괴롭히고 뜯어내고 막 그러는 것이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개간지 이런 것까지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여 고려 말에 가면은 이제 도병마사가 이제 도평의사사로 계칭이 되면서 도당이라고 불리면서 모든 군사적인 거나 모든 정부도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요 구성원이 바로 권문세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요. 서원과 향약을 해력 기원으로 섭다. 이거는 조선 중기 이후 향촌에서 나타난 바로 사림 세력이 되겠죠. 지방에 근거를 했죠. 서원과 향약이 그 기반이 됐고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 것은 이 권문세종에 맞서는 새로운 세력 신진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권문세족은 이제 친원적 경향이 있고 배경 속에서 불교를 주로 숭상하게 됩니다. 근데 신진 사대부들은 이제 친원이 아니라 이제 친명적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굉장히 비판하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 고려의 그 집권 세력 하면은 이제 고려 초에는 이제 호족이 되겠고요. 호족이 지방 출신들이죠. 이들이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면은 문벌 귀족이 되고 그냥 향촌에 남아있으면 향리가 됩니다. 이러던 체제가 무신정변 1170년 무신정변 이후 무신들이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 원의 간섭기 때 이제 권문세족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횡포를 많이 부리고 이 향리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이들이 신진사대부로 성장을 하고 이 신진사대부의 이성계 일파와 결합을 해서 조선 건국이 중심 세력이 됩니다. 신진사대부리. 자, 정답은 아무튼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2007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기록이 된 뭐뭐뭐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뭐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바로 장경전이라는 것이죠. 해인사에 있는 바로 해인사 8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경전은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이 안에 있는 8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8만대장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8만대장경은 최후 무신 정권 때 몽골의 침략이 있었죠. 이때 불력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보고자 게테사주지 수기의 지휘 아래 대장동함을 설치를 하고 1236년에서 1251년 16년에 걸쳐서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이후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태조 때 이제 합천 해인사로 이전을 하게 돼서 오늘날까지 있게 됐고요. 특히 이 장경전은 아주 그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건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이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8만대장경 자체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맞춰보도록 하죠.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하여서 만든 거,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의거 만든 거.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이른바 흔히 이제 그 속장경이라고 불리우는 거. 원래 최초의 대장경은 이제 초조 대장경이라 가지고
고려 현종 때부터 거란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아보고자 만든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각국사 의천의 주도하에 숙종 때 이제 그 속장경을 이제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이 속장경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대장경은 아니고요. 자, 이것을 이제 원래 이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교에 관한 서적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뭐 당시 요나라라든지 일본 등지까지 가서 다 모으게 되는데, 그런 것을 모아서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속장경은 이제 교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되겠고요. 예. 이게 다 의천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종 때 일본이 자신들에게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뭐 기억도 없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니은 니을이 되겠네요. 자, 세종은 이제 유교 군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들은 이 불경이 이런 거를 굉장히 값어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자, 이거 뭐 갖다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값어야 할 것은 아니다. 예. 숙류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이것을 넘겨줄 것까지 고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이 된다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출전이 권수, 정예결사, 정예결사, 수선사결사, 바로 불교 개혁 결사단체 진울이죠. 보조국사 진울. 무신집권 당시 불교가 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고자 예불, 독경, 노동에 힘쓰자는, 여기 나오죠. 예불, 경전을 읽으며, 예, 각자 맡은 바 인물에 하는 일에 이제 충실히 한다. 노동에 힘쓰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결사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정해 결사가 되겠고, 이게 수선사 결사로 이제 계칭이 되죠. 그래서 원래 대구, 공산, 거조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수선사 결사를 할 때는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조계산 자락 아래에 있는 여기서 이제 수선사 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울은 이제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도노 점수, 도노 한꺼번에 부터 다 깨든다는 것인데, 이건 선종의 방법이에요. 점진적인 수행은 교종의 법입니다. 이것을 결합시켜서 주장을 했고, 또 정해 쌍수, 정은 선종의 수행 방법입니다. 사색 실천이고, 해는 이제 경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죠. 이것을 겸하여 쌍으로 수행하자, 이것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수선사 결사운동 2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대승기신 논서, 뭐 하나 더 하자면 금강, 삼매, 경론 등을 저술하며 불교에 대한 이해 기준을 확립한 사람은 불교의 대중화를 이룬 바로 정토종, 예, 원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을 했다.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죠. 왕자 출신이죠. 문종의 넷째 아들. 예. 그래서 바로 천태종,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고요. 법화 신앙을 선양하면서 전남 강진 백년사에서 활동한 백년결사를 주창한 사람, 수선사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죠. 요새가 되겠습니다. 진울과 비슷한 시기고요. 부속사 등 화엄 십찰 등을 창건하면서 해동 화엄정을 개창한 사람은 바로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지도에 나타난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는 명과의 교류관계, 나는 여진, 그 다음에 많은 시암, 시암은 오늘날 이제 태국이 되죠. 유구,
오늘날 오키나와, 지금은 일본이지만 당신 독립국이었죠. 다는 일본. 예.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명관은 조공 책봉 관계. 예, 머리를 숙였죠. 예. 그러면서 조공 외교, 실리를 도모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여진, 경원과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회유책. 그러니까 이제 명 외에는 이제 4대, 명만 4대고 나머지는 이제 교린이라고 하는데, 말이 저도 교훈이지, 말 잘 들으면은 교육을 해주고 말 안 들으면 토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교린책 중에는 이제 회유책으로는 삼포를 개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견산 입항, 세사미도 제안하면서 이게 세종 때에 있었죠. 1420년 삼포를 개항을 하고, 이어서 1443년 개약조를 통해서 세견산 50척, 뭐 세사미도 200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고 교육을 허락했습니다. 라, 연행사, 연행이라는 연경, 북경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라는 유구니까 저쪽 섬 쪽으로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건 틀린 것이죠. 연행사를 정기적으로 교류한 것은 이제 주로 연경으로 많이 부르는 게 이제 청나라 때이죠. 예, 청사신, 연행사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시암, 조공 또는 진상 형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건 뭐 시암, 유구 등등등등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먼 나라이지만 조공 진상 형식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여진하고 일본은 말 잘 들으면 교육을 해주고 말 안 들으면 토벌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온 것은 효종이 주자 인조의 계비 자의 대비의 문제로, 그건 바로 예송 논쟁이 되겠죠. 현종 때 두 차례 있었죠. 효종 비가 죽었는데, 효종이 죽을 때가 바로 기해 예송이죠. 1659년. 이때 송지효를 비롯한 서인과 허목 등 남인 간의 예송 논쟁이 발생했는데, 서인은 기년설, 1년설을 주장을 하고, 이건 신권을 강조했던 거고, 허목 등 남인은 왕권을 강조하면서 3년설을 주장을 했는데, 서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15년 뒤인 1674년에 갑인 예송 때는, 효종비가 줄 때는, 이때는 이제 왕보다는 아무리 짧겠죠. 9개월, 서인은 9개월, 대공설,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은 1년설, 기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는 남인 승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경종이 제4인 만에 죽고 세제인 연인군, 이 사람이 바로 영조가 되겠죠. 즉위를 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하는 소른석을 제거하고 경정대에 입은 소른석을 조정에 복구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사이에 들어있는 것은, 자, 현종 때의 예송 논쟁 거쳐서 주로 뭐 숙종이 되겠죠. 숙종 아니면 경종인데 경종은 잘 안 나오니까 숙종하면 환국정치, 세 차례 환국정치, 요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인데, 이 환국정치라는 건 계속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자신의 왕권을 보여준다는 명목하에 특정 붕당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붕당은 정권을 독점하게 되고 일당 전제화가 되면서 공존이 무너지고 일방적인 추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차례 헌국을 보면 경신왕국 1680년, 당시 이제 그 남인의 병권 장악 확대 이런 것을 역모로 모른 것이죠. 유학 사건 등을 통해서. 이때가 서인이 승리를 하는데, 서인한테 이제 몰아준 것이고, 그 다음에 9년 뒤인 기사왕국 원자 종호 문제를 놓고서 당시 이를 반대하는 서인들을 억압을 하게 되죠. 남인들을 승리하게 되죠. 남인 승. 근데 또 변덕이 뒷굴뚝하는 숙종은 5년 뒤에는 다시 이제 원자를 낳은 이제 희빈 장씨가 중전이었었는데 다시 빠꾸를 시킵니다. 그리고 쫓아냈던 인현왕을 다시 복위시키면서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되죠. 등등등등. 정치적 균형이 쉽게 깨지면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일당 전제와. 다음 나머지 보도록 하죠. 세도 정치로 인하여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다. 이거는 정조, 영조 정조 때 탕평책으로 해서 왕권이 확립이 되었지만 어린 나이에 순조가 즉위하면서
이제 세도 정치, 왕실의 외척이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예,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죠. 그 다음에 북인이 서인과 남해를 배전제 정권을 독점했다. 이게 이제 광해군 집권 시절이 되겠죠. 예.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은 북인 세력이 되겠고요. 1608년에서 1623년까지 있었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이모화변이죠. 시파와 벽파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1762년 영조 때, 영조 30년에, 28년에 이제 사도세자의 영조 38년이 되겠네요.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시파와 그렇지 않고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는 이 벽파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최근 학설에는 이제 그 정조가 뭐 시파를 중시하고 벽파를 억압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벽파인문과도 잘 얘기가 통하는데 그 이유는 정조는 효심이 개공한 건 맞지만 이제 붕당 정치에 관해서는 강력한 탕평책, 즉 줄론 탕평이라 가지고 각 붕당은 자기 소리를 내라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영조 때 그러한 국왕의 뭐 그런 동조하는 이런 사람을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의외로 뭐 시파만 중시하고 벽파를 억압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 시파 벽파 갈등이 바로 영조 때 이모화변, 사도세자 죽음 이거와 관련이 돼서 있게 되었습니다. 척신정치 청산 문제로 동인과 성인으로 분당이 되었다. 이게 이제 1575년 선조 때 이조 전랑 문제를 놓고서 이제 김효은 등 이제 따르는 이제 신진 사림이 동인을, 그 다음에 심의겸 이 사람이 이제 왕실 외척이 되죠. 이러한 계통이 이면서도 이제 사림들을 이제 후원하고 옹호하는 이 서인, 기성 사림이 되는 것이죠. 이 분당이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에 이조전랑 문제를 놓고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오차는 건 이들의 첫 벼슬은 후단사이며 병사, 창사, 조축하다가 여덟 번째로는 부호장이고 아홉 번째로는 호장이 된다. 향리가 되죠. 향촌 사회에서 이제 수령, 원래는 이제 조선시대는 수령의 실무를 밑에서 실령의 실무를 이제 담당하는 사령인데,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가 다른데,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뭐 이렇게 좀 관직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건 고려시대 향리가 됩니다. 조선시대 향리는 뭐 이렇게 뭐 향리가 계급제화되고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자, 이것은 바로 지방 호족 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냥 형천사에서 머물고 있으면 향리가 되고, 좀 성공해서 실력 있는 그런 끝발이 있는 사람들은 문별귀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제 지방행정의 어떤 실질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방행정 실무 담당 맞고요. 그런데 공음전을 지급받아, 이게 틀린 것이죠. 정답은 2번인데, 향리들은 뭐 외역전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지 공음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음전은 5품 이상 관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세습되는 토지가 되죠. 물론 외역전도 세습이 되긴 하지만 직역도 같이 세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향리가 아니라 5품 이상이면 이제 이건 귀족, 문별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인제와 사신간제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 호족을. 그래서 기인제에서 호족의 자제 1인이 거경 수기를 하는 것, 수도로 올라와서 인질적 성격이 되고, 사신간제에 의해서 사신간이 자기 출신지에 부호장 이하의 향리들을 주관하게 되죠. 맞고, 무신정권 집권 이후 중앙정계 진출이 많아졌다. 예, 향리들이 이제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로 많이 진출하면서 이들이 신진4대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맞는 것이고, 지방의 소속 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향촌에 머물면 향리가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토지의 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양왕 3년 1391년. 그러면 뭐 이건 뭐 과전법이죠. 과전을 올려주는 법을 정하자니 요청이 따랐고, 경기에 한해서 해출했죠. 그 다음에 직인간과 무직인간을 마누라고 과외를 가진다. 그러니까 직관과 산관, 쉽게 말해서 현직
그건 뭐 당연히 받고 전직도 받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과전법이 되는데 자, 옳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관등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과전법에서는 시지, 이제 뗄감을 쓴 임야, 이것이 지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의 전시과는, 전시과죠, 말 그대로. 시지가 있어요. 예, 고려시대는. 그 다음에 관리들의 인품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것은, 시정전시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경종 원년에 마련이 된 고려시대 때 처음 마련이 되었던 시정전시과는 경종 1년에 자 이때는 인품과 관품을 같이 고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품을 좀 중시 여겼어요. 관품도 18품이 아니라 4색 공복에 그한 것이고, 그것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일단 놔두고요. 신진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위해서 마련이 되었다. 그렇죠. 일단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대토지 이런 거 다 싹 몰수한 다음에 다시 재편성을 하는데 신진 관료, 신진 사대부 위주로 마련이 되어졌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수조권 이후에 노동력을 증가해서 권리 중이다. 자, 이거는 굉장히 폭넓은 권리죠. 여격을 징발해서 권리 이거는 고대 사회에 있었던 노급이 됩니다. 주로 신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거는 노급이고 고대 주로 이제 신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게 틀린 것이 되겠고 이제 수조권자가 직접 전조를 거둘 수 없게 하였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거 정답은 그러니까 4번이 되겠네요. 미안, 죄송합니다. 이게 틀린 걸 고르는가? 자, 자, 다 맞는 것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신진 관료들의 경제 금액을 확실히 맞고 수조권자가 직접 전조를 거둘 수 없게 하였다. 직접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이제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규정된 10분의 1 이상을 많이 걷고 그러다 보니까 성종 때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관에서 직접 농민한테 전조를 거둔 다음에 이제 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녹봉 형식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온 제도니까 3번은 틀린 것이 됩니다. 직접 전조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된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